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출퇴근해도 운동할 때도 오래 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나르지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열다섯 번째 투표에서 당선된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첫 번째 목표로 빅테크 회사가 백악관과 함께 보수주의자들을 검열했는지를 조사할 위원회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의장이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권한을 공화당 극우에게 양보했고 앞으로도 극우 소수에게 끌려다닐 것이라는 우려가 강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멕시코를 방문해 멕시코 캐나다 대통령과 이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합니다. 어제 엘파소의 텍사스와의 국경을 방문했지만 공화당은 너무 늦었다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적이 없었다고 비난합니다. 수요일까지 겨울 폭풍이 이어질 캘리포니아주에 연방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적힌 미군 병사 이름의 철자가 틀리거나 아예 이름이 빠진 케이스가 1000건이 넘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팬데믹 특수를 누린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이번 주에 3,2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가 처음으로 비만 어린이에게 약을 처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교사가 6살 학생이 쏜 총에 맞아 중태였는데 회복 중입니다.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는 게 주목됩니다. 브라질에서 볼소나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 폭동 사건과 거의 비슷하게 의사당 대통령궁 대법원 등을 공격했습니다. 볼소나로 자신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그를 미국에서 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집니다. 중국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허난성 지역 인구의 90%가 코비드-19에 감염됐다고 현지 보건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의 탑뉴스는 당연히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의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이제 주말에 14번까지도 통과되지 못했고 15번째에 겨우 이제 표를 받아서 216표로 하원 의장에 55번째든가요?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첫 번째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14번째까지 끝나고 나서는 이제 특히 맷 게츠라는 반대하는 후보에게 케빈 맥카티가 직접 다가섰습니다. 다가가서 몇 분 얘기를 하고 다시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본인의 자리에 와서 털퍽 주저앉았고 그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맷 게츠에게도 전화를 했고 또 다른 반대파 공화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결국은 이제 15번째에 당선이 됐는데 그 전에 15번째 투표를 하기 전에 14번째까지 실패를 하고 나서는 공화당이 이 내용을 다시 월요일에 투표를 붙이려고 휴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맷 게츠에게 이 그 케빈 맥카티가 다가섰고 맷 게츠가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은 몇 분 대화를 했지만 그런 일이 있자 엘라바마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의원이 이 게츠에게 완전히 그 몸싸움하는 형태로 돌진했습니다. 돌진하니까 다른 의원이 제지하면서 이거 저기 매너 있게 굴어야지 된다. 우리가 문화인답게 행동을 해야지 된다. 완전히 미국 의회에서요. 지금 그 한국이나 아니면 뭐 대만 이런 데서 많이 보는 것 같은 모습이 태국 이런 데서 아주 거의 일어날 뻔했습니다. 돌진했다니까요. 이 의원이 돌진했는데 결국 이제 다른 의원이 막아서 이제 이 일들이 월요일까지 오지 않고 거의 새벽에 일요일 새벽 동부 시간으로는 이제 하원 의장이 됐습니다. 일요일 새벽이 아니라 토요일 새벽이었네요. 토요일 새벽에 하원 의원이 됐고 하원 의장이 되는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표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오늘 한국일보에도 신문에 사진이 나왔던데 바로 뒤에 영킴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 두 사람이 앉아 있었고 이 사진이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 사진이 많이 그 배포가 됐는데 아마도 이제 지역구별로 앉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이제 케빈 맥카시가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이고 그리고 영킴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 재선 캠페인에도 엄청나게 이제 지지를 했었었죠. 뭐 공화당 측에서 돈도 많이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안배상 이제 그쪽 바로 뒤에 앉아 있어서 영킴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이 카메라에 많이 잡혀 있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은 거의 10년 동안 절절하게 원했었던 일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하원 의장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하원 의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그 파워를 공화당의 소수의 극우 정치인들에게 줘버렸습니다. 맞바꾼 겁니다. 하원 의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컬럼니스트 패기 누난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 자리가 갖고 있는 파워를 주면 그건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90%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15번째까지 14번째까지 쭉 받다가 15번째 거의 이제 100%를 받게 된 건데 필요한 표를 확보를 했지만 모든 너무 중요한 파워를 양보했다면 뭐가 되느냐. 이건 그 중요한 파워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지난번에도 한번 양보를 해서 하원 의장 마음에 들지 않아. 내쫓아야지 되겠어. 그 과정을 시작하는데 5명의 의원이 동의하면 된다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15번째 그 투표를 하기 전에 1명의 의원만 나 저 하원 의장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은 그 마음에 들지 않아서 쫓아낼 수 있는 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양보를 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위원회에 이 불과 222명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 그를 끊임없이 반대했었던 한 20여 명 그 프리덤 코커스 멤버들에게 좋은 자리, 그들이 원하는 자리 다 주고 그리하여 앞으로 미국에서는 뭐 부채 한도 높이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지출 법안에는 지출 삭감이 반드시 포함돼야지 되고 프리덤 코커스의 의견이 꼭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점은 그 국가 경제에 굉장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미국적이었던 것은 미국이 그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케빈 맥카시라는 사람이 다수당 하원 의장이 최종적으로 됐지만 그 직전까지는 민주당이 하원 의장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물론 낸시 펠로시는 그 하원 의장직을 이제 내려놓고 하킴 제프리즈라는 새로운 50대의 뉴욕이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에게 그 대표 자리를 내줬기 때문에 하킴 제프리즈가 그 의사봉을 하원 의장이 땅땅땅 두드리는 이 의사봉을 가지고 있다가 활짝 웃으면서 허그도 하고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새로운 하원 의장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주 좋았죠. 그리고 뭐 또 케빈 맥카시도 그 의사봉을 전달받고 고맙다 이런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 하킴 제프리스가 딱 그 넘겨주고 나서 일요일에 여러 그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지금까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공화당의 극우 정치인들에게 하원 의장이 양보한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끊임없는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극우 멤버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시작이 돼서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기능 장애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케빈 맥카시 오늘 테스트하는 첫날입니다. 57살 캘리포니아주 중가주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소방국 부국장이었고 본인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소방국에서 일하기도 했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부터 정치인으로 출발해서 연방 의원이 됐는데 이제 급한 불부터 끄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연히 남부 국경 얘기를 했고요. 에너지 정책, 학교에서의 뭐 좌파들의 쇠뇌 교육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중국으로 어떻게 일자리가 많이 가는 것을 다시 가지고 오느냐 이런 것도 했지만 첫 번째 할 일은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답니다.
그 조사위원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처음으로는 백악관과 빅 테크놀로지 회사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과 메모, 다른 그 의사소통 카피를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짐 조던이라는 케빈 맥카피의 아주 그 강한 동맹이요. 이 사람은 첫 번째부터 몇 번째 앞부분에는 본인이 원치 않고 나는 케빈 맥카피를 지지한다고도 했는데도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이 이 사람을 하원 의장으로 지명을 했었던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짐 조단을 딱 그 어떤 위원회의 의장으로 두고 나서 오하이오 4지구 의원인데요. 이제 그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백악관이 여러 테크놀로지 회사와 소통을 하면서 보수 오피니언 리더들의 글을 뭐 내리게 했다던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 그러므로 정치를 양극화했다 하면서 이걸 그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코비드에 대해서도 뭐 앤토니 파우치 박사를 조사를 한다던가 코비드 질병통제국을 조사한다던가 그 코비드에 대해서 잘못 접근했고 정보도 잘못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오늘부터 수사한다고 조사 내지는 수사한다고 하고 하원의 무슨 감시개혁위원회 이런 곳에 이름도 바꿔서 프리덤 코커스의 의원들이 좋아하는 그렇게 이제 그 하원이 지금 많이 방향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이제 백악관의 대변인이 오늘 얘기하기를 의미 없는 정치 스턴트 같은 것 하지 말고 이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됐으니까 민주당인 백악관과 또 민주당의 소수당과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이 지금 풀어야지 될 문제를 푸는데 이런 데 집중해라. 무슨 조사부터 하기 시작하느냐. 이건 이제 백악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민주당인 그 바이든 대통령도 축하한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서 이제 하원 의장을 선출을 했기 때문에 그 축하 메시지는 보냈고요. 축하 메시지 보내고 나서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멕시코에서 멕시코 대통령 또 캐나다 총리와 회담을 하니까 이틀 회담이니까 여러 가지 의제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민이겠지만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라든가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을 남북으로 쭉 남쪽 멕시코부터 미국 그다음에 그 위에 캐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논해야지 되고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같이 일해야지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틀 동안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회담 하기 전에 텍사스의 멕시코와 사이에 엘파소 국경을 방문을 해서 이민자 센터도 갔고요. 국경 수비대 위원은 아니죠. 국경 수비대 원과 그 벽이 쳐 있는 그런 곳도 갔고 알레한드로 그 마요카스 국토안보부 장관도 당연히 갔고요. 지금 그 공화당 그 다수당이 된 하원에서는 국토안보부 장관도 탄핵한다 그러고 대통령도 탄핵한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민 문제와 관련을 해서. 그리고 이제 엘파소의 민주당 시장이죠. 오스칼 레이저와도 만나서 결국은 텍사스의 주지사도 그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그 앞에 있다가 서로 인사는 했는데 대통령의 편지를 줬대요. 환영은 하고 편지로 나쁜 말은 다 쓴 겁니다. 당신이 뭐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국경을 뭐 수비하는 것을 약하게 하면서 뭐 이런 그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을 했고 엘파소는 니카라과에서 많이 그 오는 그런 넘는 그런 국경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곳을 2년 만에 처음으로 간 거죠. 어차피 해결을 쉽게 할 수 없는데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등장하기 전에 니카라과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미국의 규정에 맞지 않으면 쫓아보내겠다 하는 강경 발언을 먼저 하고 엘파소로 가서 공화당은 너무 늦게 갔다. 아니 2년 만에 그 가장 중요한 국경을 이제서야 방문한단 말이야. 텍사스 주지사도 비난을 했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비난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그곳에 가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그런 말들은 하나도 안 하네 했고 대통령은 많은 지원이 필요하더라. 가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그곳에 엘파소 쪽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이민자들이 마구막 모여있는 뭐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
미국에 오겠다고 막 땅바닥에 들어 누워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가지 않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벽이 있는 그런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쓰리 아미고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북미의 그 세 나라의 북미와 멕시코의 정부의 최고 지도자들이 하는 미팅이다 해서 코비드 19 때 못했고요. 그 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 문제 때문에 너무나 그 멕시코와도 충돌하고 하는 이슈로 인해서 못했고 이번이 뭐 5년 만인가 그럴 겁니다. 해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 그리고 이제 저스틴 튜르도 그 캐나다 총리 바이든 대통령 세 사람이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멕시코에서 회담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즈만 보도한 뉴스가 있습니다. 물론 그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몰에 있는 한국전 참전 그 기념비가 있잖아요. 그곳에 이제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숨진 용사들의 미국 용사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이게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돈은 가장 많이 됐고요. 어느 정도의 엉망진창인가? 아니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 화강암에 이름을 전부 적는 건데 그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 에비 그 주원이라는 25살 된 선생님이 6살 학생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중태였는데 지금 회복 중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워싱턴에 가시면 많은 분들께서 방문을 하시는 곳이 있죠. 한국전 기념비 이제 특히 이제 지난 여름에 쫙 뭘 더 완벽하게 해서 보여줬는데 그 특히 이제 추모의 벽, 그 화강암에 한국전에 참전해서 숨진 병사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잖아요. 원래는 뭐 미국에서 5만 몇 명이라고 하다가 결국은 정확하게 따지고 보니까 36,634명 이름이 그 내셔널 몰 안에 있는 한국전 기념비에 쭉 써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이 틀렸답니다. 프레드릭 볼드 이글 베어 이분은 이제 육군이시고 또 월더 맥코드라는 분은 폭격기 조종사이셨고 다 숨지신 분들입니다. 또 다른 또 조종사를 구하려다가 격추된 헬리콥터의 조종사 존 코셔스 이분은 다른 그 동료를 구하려다가 포로로 잡혀서 결국은 숨진 뒤에 사후에 그 명예 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후 명예 훈장을 받으신 코셔스 이름 철자가 틀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육군 프레드릭 볼드 이글 베어 이분도 이름이 너무 다른 사람이랑 섞여서 알 수 없는 이름이 돼버렸고 월터 맥코드 폭격기 조종사 이름이 아예 없답니다. 그래서 수백 가지 이름이 다 그 틀려 있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가? 그냥 참전 용사였던 두 사람이 에드워드 바커 주니어와 할 바커 이분이 역사가랍니다. 한 분이 형이고 77세고 75세 형제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 화강암에 착 이름 쓰고 하는 것이 2,200만 달러가 들어간 프로젝트입니다. 뭐 처음에 딱 만들어서 개방됐고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보수하고 했는데 이 가운데 오류가 1,015개, 스펠링 오류가 1,015개나 되고요. 그리고 245분의 이름은 한국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이름이 사망자가 그곳에 써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서 모로사이클을 타다가 숨진 병사의 이름도 한국전에서 숨졌다라고 기록돼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병사는 알코올인 줄 알고 부동액을 마셔서 숨졌는데 그런 사람 이름도 적혀 있고 그리고 한국전이 일어나고 나서 굉장히 오래 뒤에 숨져서 뭐 이분이 뭐 8명의 손주까지 다 보고 이러신 분인데도 이름이 올라 있고 또
한국전에 참전해서 숨졌기 때문에 이름이 그곳에 올라야지 되는 500분의 이름은 빠져 있고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가. 이 두 분이요. 쭉 조사를 했답니다. 이 두 분은 이제 아버지도 해병대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좋은 해병대원이긴 했지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 여러 가지 그 군인이었던 것에 대한 그 이후에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쭉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전 기념비,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숨진 용사들이 누가 있나 이런 것들을 쫙 그 기록을 가지고 있다가 참 미국에는 뭔가를 그 쫓아가는 역사를 쫓아가는 따라가는 밝히려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먼트 투베드룸 아파트먼트에 살고 계시는데 많은 기록들로 이 아파트먼트에는 꽉 차 있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쭉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갖고 있다가 한국전 기념비가 만든다고 하니까 그 기념비를 만드는 그 주최 측에 뭔가를 넘기면서도 여기에 오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수정을 해야지 된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기념비가 완성되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틀렸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돈을 많이 댔지만 연방 정부가 이것을 하는데 힘을 썼고 국방부, 참전용사그룹 그랬는데 결국은 시간도 부족했고 돈도 부족했고 성의 끝까지 또 제대로 하려는 어떠한 열의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화강암 그 석판에 한국 정부가 돈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서 2,200만 달러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것에 1,000분이 넘는 이름이 틀리거나 안 올랐거나 한다는 겁니다. 지금 관리 자체는 당연히 그 국립공원이 관리를 하고요. 국방부에서 준 이름에 대해서는 아무도 체크하지 않은 것 같다. 이게 형제분의 얘기입니다. 그 재단은 그 기념비를 만든 재단은 지금 노 코멘트고 공원은 국방부를 비난하고 국방부도 노 코멘트고 그러니까 이 형제분이 하시는 얘기가요. 차라리 부수고 다시 만드는 게 낫겠다. 너무 오류가 많기 때문에 역사책에는 처음에는 미군 그 사망자가 54,246명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2000년도에 국방부에서 36,516명으로 수정을 했고 아무튼 이름을 새기기 전에 이 형제가 경고를 많이 했고요. 그것을 만드는 곳에 백악관에도 얘기를 했고 공원은 이걸 증설하는 것에 반대를 했다. 나중에 처음에 만들 때부터 반대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전 참전 기념비가 주는 그런 부작용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2016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가 그 시작이 된 건데 아무튼 이 두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숨진 사람들 그분들을 영원히 그 기억한다고 그분들의 희생을 그래서 만든 거잖아요. 화강암 석판이.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국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간호사도 참전을 했고 간호병도 있잖아요. 간호병이 참전하고 그리고 가다가 비행기로 어디로 이동을 하다 숨졌다면 왜 그 사람들은 이 석판에 이름이 올라야지 되는 것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 그 많고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벽은 뭐 꼭 총을 들고 최전선에서 싸운 사람들 이런 이름만 올라간다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형제분들은 처음부터 이 건립에 반대를 하셨답니다.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 화강암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만들어졌으니까 완료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야지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코리안 월 그 프로젝트라는 재단이 있으니까는요. 금요일에 6살 학생이 버지니아주에서 초등학교입니다. 리치몬트에서 한 7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던데요. 동남쪽으로든가요. 버지니아주에 저는 이게 신문인 줄 알았어요. 신문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읽다 보니까 뉴포트 뉴스 이렇게 써 있어서 그쪽 지역이니까 아마 뉴포트 뉴스를 인용을 한 건가 보다 했더니 뉴포트 뉴스라는 시리랍니다. 그 시리에서 리치넥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6살 학생이 선생님을 쐈어요. 그런데 25살의 에비 즈워너라는
선생님이 중상이었었는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에 맞은 뒤에도 학생들에게 다 도망쳐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 선생님은 가족이 전부 그 선생님 가족이래요. 그리고 교사하는 것에 2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아했고, 최근에 뉴포트 뉴스 그 시의 시의원으로 선출이 됐고, 이제 대학 졸업한 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2020년도에 제임스 메디슨 대학을 졸업을 했고, 또 이제 그 교육학 석사도 했는데, 보이가 어떻게 권총을 가졌는가? 권총이라고 하거든요. 보이가 6살밖에 안 되는데 학교에는 550명 학생이 있고 금속 탐지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모두 다 금속 탐지기를 하지는 않지만 무작위로 금속 탐지기를 가동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오발탄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6살 보이가 선생님을 쐈는데 그게 사고가 아니고, 이런 일들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교실에서 말다툼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다툼이 뭐 누구와 누구 어느 정도라는 것은 아직 6살짜리 아이가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하고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다친 학생은 다행히 없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막 체육관에 숨었다가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지금 아주 온전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 학교는 그 휴교를 하는데, 리치몬드에서 남동쪽으로 70마일 떨어진 곳이군요. 뉴포트 뉴스라는 도시가 인구가 18만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가 인구가 400만 명, 뭐 로스앤젤레스는 크니까요. 그런데 18만 명 하면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구가 18만 명 있는 리치몬드에서 70마일 남동쪽으로 떨어진 뉴포트 뉴스라는 곳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6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처벌을 얘기하잖아요. 버지니아 주 법에 따르면 6살 아이가 성인 재판 받는 것은 금지돼 있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은, 그러면 청소년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기에도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지. 그 같은 날이었었죠. 시애틀의 학교가 테크놀로지 그 큰 회사들을 고소를 했잖아요. 이 테크놀로지를 학생들이 너무 끼고 있으니까 게임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게다 대고 총기까지 있고 게임으로는 늘 그냥 총싸움만 하고 하니까 이 건강적인 위기가 있고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애틀의 공립학교는 틱톡, 뭐 메타 이런 데를 지금 고소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완전히 단단해지지 않은 그런 마음과 두뇌를 착취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미디어 그 플랫폼을 너무 지나치게 사용을 하고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아주 그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많다. 6살 아이를 본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할 그런 아이를 또 처벌을 해야지 되고, 미국이 정말 총과 또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닌 그 테크놀로지 회사의 그 막 틱톡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너무 험해진다 하는 것, 이제 오늘도 뭐 계속 후속 뉴스는 나오겠죠.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예고했던 대로 하네요. 골드만삭스가 이번 주에 3,200명 감원한다. 수요일에 직원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하고요. 그럼 세계적으로 골드만삭스가 49,000명 정도가 직원이 있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럼 7% 정도 감원한다는 건데, 세계적인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도 수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는요. 인수합병도 많고 막 무너지는 회사들도 있고 돈도 넘쳐나고 하니까 인수합병 같은 것 이런 것들 해주고 호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라이벌 비슷한 회사에 비해서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도 뭐 하이어를 많이 하고, 그러다가 늘 조율한 법이 없이 이자율 인상이 일어나면서 뭐 회사 가치들도 내려가고
인수 건수도 줄어드니까 골드만삭스가 인수합병하는데 중간에 해줄 일도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은 투자뱅킹 이 부서에서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그 부서에서 감원을 많이 한답니다. 바람 불기 전에 미리 우리가 하는 거다. 역풍 불기 전에 아직은 돈의 여유가 있는데 비용을 절감한다. 미리 절감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주니어들 새로 뭐 봉급 별로 나가지 않으면서 이제 좀 키워서 쓸만한 그런 사람들 고용은 계속 한다고 하고요. 현재 3,200명 감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전체적으로는 4,000명 정도는 될 것이라고 하고 보너스도 40%는 줄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새벽부터 비 내리던데 지금도 비 많이 내립니다. 쉬지 않고 캘리포니아주는 남가주는 그래도 좀 약한 편이죠. 북가주에 엄청난 겨울 폭풍과 또 그 눈사태 이런 것들도 있고 정전된 곳도 무척 많은데 수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홍수도 있고 지난번에 가뭄 뭐 산불 나고 한 곳은 산사태도 있을 텐데 그래서 대통령이 어제 이제 멕시코로 떠나기 전에 캘리포니아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연방정부에서 비상사태 선포한다는 것은 그 주정부의 돈으로도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산타바바라 이런 곳 정전도 많이 일어났는데 산타크루즈, 몬트레이 카운티, 그 로렌조 강 인근에 있는 곳 그곳에도 조금 홍수 경고 나고 하니까 연방정부의 지원, 주정부의 지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까지 있고 중순까지는 당연히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몇 번 더 이 같은 겨울 폭풍이 일어나면은 산불로 약해진 집안이 더욱 그 약해지니까 산사태 크게 일어날 것 우려하고 있고요. 시에라네바다 그쪽에는 뭐 눈이 5인치에서 7인치 정도 내렸고 해발 7,000피트 이상의 곳은 이미 6피트 이상 눈이 그 쌓였답니다. 지난 뭐 2주일 동안 눈비 많이 내렸었잖아요. 그래서 남가주에도 LA를 포함해서 내일까지 그 홍수주의보 내려진 곳 많고요. 산타바바라, 벤츄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뭐 5인치 정도 비가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들 준비하시고 운전하실 때 저도 지난주에 비가 내릴 때 아침에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운전하는 그 프리웨이가 차선이 좁고 적거든요. 차선이 아무리 새벽이지만 작은 좁은 차선에 세 차선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그 중간 차선으로 올 수 있는 곳까지는 오는데 할 수 없이 오른쪽 차선으로 가서 다른 곳으로 진입해야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마지못해서 오른쪽 차선으로 갔는데 진입하자마자 물이 많아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도 새벽에 차가 별로 없을 때 운전을 하고 또 운전도 프리웨이나 일반 도로에서 저는 무서워서 세게 달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이었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또 주변에 바로 차가 붙어서 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늘 우리가 어머님께 듣는 얘기, 뭐 와이프에게 듣는 얘기이긴 하지만 조심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운전하지 마시고요. 이 내용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체중 감량하는 그 전문 닥터는 뭐 클라우디아 박스 이런 그 소아과 의사들은 이 업데이트된 소아과 협회의 오늘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똑같은 그 가이던스인데도 역시 소아 비만 전문가인 UC 샌프란시스코의 로버트 러스팅 박사는 너무 빨리 의사들이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기 시작한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약물을 빨리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했습니다. 내용은요. 소아과 의사들이 비만 어린이에게 몸무게를 줄이는 약을 권고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12살 이상 그리고 13살부터는 수술까지 하게 한다. 이게 가이드라인입니다. 물론 라이프 스타일과 또 무슨 카운슬링 같은 것도 같이 하라고 하지만 13살 이상이면 비만 수술까지 권고를 한다니까요. 물론 콜레스테롤, 당뇨의 그 또 고혈압 이런 수치 같은 것을 다 보지만 2007년도의 가이던스보다 훨씬 적극적입니다. 비만이라는 게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만성 질병이 되고 빨리
성인이 되기 전에 이걸 잡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하는 뜻에서 이런 차라리 어릴 때 고치는 게 낫다 하는 뜻에서 나온 가이던스라고 하거든요. 미국 어린이의 5분의 1이 비만이랍니다. 질병통제국의 최근의 데이터고 뭐 바디 매스 그 인덱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뭐 체지방 제거하는 것 더군다나 팬데믹 때 2배가 늘어났답니다. 학교에 안 가고 뛰어놀지 않고 뭐 일상적으로 하는 일도 안 하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먹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12살 이상이 되면 12살부터는 지방 흡수를 막는 약 아니면 배고프게 느껴지지 않는 약. 그게 무슨 뭐 당뇨 치료제도 다 포함되고 하잖아요. 제가 뭐 약 이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당연히 받은 약이죠. 그렇게 약으로 치료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소아과 협회에서요. 미국에. 그리고 13살부터는 과체중이라는 게 과체중이나 비만 그게 이제 조금 더 심하면 비만이 되는데 그 비만이 후천성 당뇨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질환이라든가 아이들이 컸을 때 심장마비, 관절염, 무거우니까 몸이 호흡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성인이 되면서 문제가 되니까 아예 13살 이상이 되면은 수술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지금 가이던스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비만도 다른 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운동 다 포함이 되는데 그걸 다 어린아이들이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뭐 운동만으로도 안 됩니다. 음식도 나는 뭐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먹고 싶지만은 그런 재료를 파는 곳이 내가 사는 곳에서는 아주 멀다 하면은 그 힘들잖아요. 게다 대고 또 엄마 아빠가 다 일해서 장 볼 시간도 많지 않고 하면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고 그러니까 약과 결국은 그 수술을 권고를 하는 겁니다. 의사도 자주 못 보는 그런 어린이들도 있고요. 과거보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지지하는 그런 뭐 미네소타 대학교의 그 닥터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툴박스에 툴이 우리가 쓸 수 있는 툴이 너무 많다. 그 공구들이 과거의 것들과는 달리 약이 됐건 수술 방식이 됐건 너무 좋아. 부작용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의 전문가 같은 경우는 아니 원인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미리부터 쉽게 약이면 쉽지 수술도 쉽지 그러나 그게 또 요요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항상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찬성과 반대에서 찬성 쪽이 더 많을 때 그런 그 의학계의 시대 정신에 따라서 12살 이상이면 약 13살 이상이면 수술까지도 비만 어린이 비만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계적인 뉴스를 듣고 보면서 사람들은 전부 어디서 본 것과 똑같아? 미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브라질 수도에서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린 브라질 하면 상파울루. 상파울루가 수도는 아니잖아요. 이제 금융 중심, 뭐 공업 중심, 그 남쪽 항구 브라질리아잖아요. 브라질리아에 당연히 뭐 의사당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대통령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대통령이 일주일 전에 취임을 했는데 룰라 드실바 대통령이요. 그런데 볼소나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곳을 쳐들어가서 뭐 의사당에 가서 뭐 스프링쿨러로도 뭐 뭔가를 다 뭐 적시게 해놓고 가구도 부수고 또 그 기마병도 있었는데 기마병을 말에서 끌어내려서 집단 폭력도 하고 난동을 피운 거죠. 유리창도 부수고 대통령궁까지 다 그 공격을 한 겁니다. 대통령은 당시에 대통령궁에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엄청 비난을 하면서 모두 그 벌받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취임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런데 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전 대통령은 브라질도 전통이 이제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이런 브라질 색깔이 노란색 초록색이잖아요. 띠를 이렇게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에게 주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취임식장에도 안 가고 해서 뭐 국민 대표가 주고 그랬었는데, 그리고는 지금 플로리다에 와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만나고 아직도 플로리다주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결국은 그 진압을 해서 400명 정도가 체포됐다고 하고, 연방 검찰이 대법원에 그 연방 그 안정국장 체포영장 발부도 요청했고요. 그곳에서도 대체적으로 조금 그 준비를 하지 않고 브라질리아 주지사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뭐 처벌할 준비 같은 것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미국과 다른 게 있다면, 미국에서는 막 연방 하원 의원도 그곳에 가서 막 손가락 치켜 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브라질에서는 공직자는 그곳에 없었는데 미국 사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10월 달에 1차 투표가 끝나고 2차 결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의 스티브 배넌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가 본인이 하는 팟캐스트에 브라질 이거 부정선거가 될 거야. 당연히 부정선거야. 미리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선거 치러지기 몇 달 전부터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막 미국에서 퍼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습니다. 선거 그 기계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볼소나로는 본인이 패배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고,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여러 명이 선거를 훔쳤다, 룰라가 선거를 훔쳤다, 알리 알렉산더 트럼프 지지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뭐 트위터나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볼소나로는 증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12월부터 지금 플로리다주에 있는데요. 내가 가는 곳을 결정하는 사람은 당신이다. 군대가 가는 길을 결정하는 사람도 당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은근히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버스도 한 40대가 대절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발적으로 뭔가를 했다라기보다는 배후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고요. 볼소나로는 미국에서 공격이 있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뭐 평화적인 시위는 민주주의 일부지만 오늘 일어난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절대로 조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떻게 5마일 정도를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타고 5마일 정도를 의사당으로 대법원으로 대통령궁까지 가는데 저지받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궁에는 뭐 육군 여단이 주둔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빌딩에 들어가서 파괴를 할 수 있었는지 이런 일들의 이제 조사가 있겠죠. 아무튼 그 루이스 이나시오 그 룰라 디 실바는 리우에서 그 브라질리아로 돌아와서 굉장히 그 비난을 했고, 볼소나로도 책임이 있다라고 비난을 했고, 미국 대통령도 참 얼토당토 않은 일이 일어났다 하고, 미국에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은 이거는 그런 그 볼소나로 같은 사람을 미국에 둬서는 안 된다. 브라질로 쫓아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 볼소나로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비드에 대한 대처라든가 선거 캠페인이라든가 또 어떠한 그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거의 모든 것이 비슷합니다. 중국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곳이 허난성인데 인구의 거의 90%가 코비드-19에 감염됐다는 게 허난성의 보건 관계자의 발표입니다. 1월 6일 현재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설에 좀 이 코비드-19에 취약한 노인들을 많이 방문을 할 테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문제고요. 중국에서는 뭐 팍스로비드 같은 미국의 치료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걱정들을 하죠. 강혜신이었습니다.